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에듀 유통과외사 2급 한 권으로 합격하기에 동영상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유통관리사 2급의 유통물류 일반관리와 유통정보를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잘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업에 앞서서 유통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통관리사와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유통관리사는 응시 자격 제한이 2급과 3급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2급, 3급은 없고요. 1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관련 산업에서 7년 이상 종사를 했거나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 혹은 뭐 경영지도사를 취득을 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을 때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2급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손쉽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유통관리사 2급은 그 3급과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의 접객과 소매점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2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점 형태의 그 소매점, 대형 소매점의 어떤 중간 관리자 이상의 경영경제 마케팅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목 자체는 유통물류 일반관리, 상권 분석, 유통 마케팅, 유통정보 이렇게 4과목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모든 과목이 동일한 문항수를 갖고 있지는 않고 유통물류 일반관리와 유통 마케팅은 각 25문제씩, 상권 분석과 유통정보는 20문제씩, 그래서 총 9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0문항이지만 시험 시간은 100분이 할당되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이루어져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오지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지선다보다는 수준이 좀 더 있고요. 주변에서 이제 유통관리사를 취득하신다고 하면은 뭐 기출문제만 풀면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자격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과거에 취득하신 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상공회의소가 이 자격 자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험의 문제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거, 상향되었다. 그래서 단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심화된 내용 혹은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보셨다가는 합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 첫 번째 과목이죠. 2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유통관리사라는 것 자체가 그 물류관리사랑 비교를 해보면 그 물정 유통에 대한 부분에 심화해서 시험을 보는 게 물류관리사, 그 물류 부분의 사고, 경영경제 마케팅, 그쪽 부문의 경영경제 마케팅을 시험을 보는 거라면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적 유통을 주로 하는 중간상 입장에서의 경영경제 마케팅 논리 플러스 알파로 이제 물류의 논리 일반을 시험 보는 그런 과목이에요. 대다수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상권 분석만 좀 특이한 부분을 갖고 있죠. 부동산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유통물류 일반관리는 전체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지만 전체 내용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40~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념에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기 때문에 딱히 그 개념이 나오진 않지만 그 개념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5회차간에 유통물류 일반 과목에서의 출제 빈도를 가지고
얼마나 과목이, 어느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에 표를 통해서 한번 엿보겠습니다. 이 유통물류 일반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통의 이해, 유통 경영 전략, 유통 경영 관리, 물류 경영 관리,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 이렇게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세 목차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출제 빈도를 보시게 되면, 파트로 보면은 유통의 이해라고 하는 첫 번째 파트가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가집니다. 37.6% 정도. 1파트에서도 유통산업의 이해와 유통 경로 및 구조 부분에서 특별히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의 물류 경영관리 쪽에서 32.8%,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통 경영관리 파트에서 14.4%, 그 다음에 유통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 이런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도가 좀 낮다라는 겁니다. 경영 전략 같은 경우는 늘 나오고요.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는 뭐 한 문제나 회차를 건너서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에 충실하는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도 또 첫 번째 파트가 가장 기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1과목, 그 다음에 상적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류 쪽, 물류 경영관리 쪽 이쪽 부분을 더 심화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본 교재는 기존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된 책이에요. 2007년도 이후의 모든 기출, 반복되고 중요하다고 늘 복합돼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통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모두 수록을 했고요. 빈출 부분이나 뭐 기출 회차, 최근 기출, 그 외에는 이제 빈출을 표시를 해가지고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이 개념을 이용한 어떤 융합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체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보시는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읽으실 때는 가볍게 읽으면서 책에서 나오는 인문 사회학 용어의 의미를 찾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동영상 강좌를 시청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거, 그래서 주요 개념이라든지 빈출 개념들을 확인하면서 우선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굵직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단원별로 뒤에 실전 확인 문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와 새로 만든 문제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풀어야 기본 개념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회차로 올수록 복합적인 문제, 과거로 갈수록 단순 개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제풀이 및 해설을 착실히 해 가시고, 내가 개념 자체가 아주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옛날 회차의 기출을 보시면서 거꾸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시기 전까지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틀린 것을 항상 잘 체크를 해놓고 틀린 게 꼭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의 길을 본인이 이제 정립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시험 보시기 전까지 전체 평균을 한 90점 정도 유지를 하시게 되면 기출을 기준으로 본 자격증 시험은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90점 이상을 만드신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이죠. 챕터 1의 유통의 이해.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가지는 영역이죠. 유통산업의 이해, 유통의 개념과 분류. 요런 부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냐 전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통 활동을 나눠보면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으로 나눠요. 상적 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기 위한 모든 활동, 마케팅, 매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기능을 주 활동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도매업, 소매업, 무역업, 중개업, 대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제 뭐 무역이나 물류나 뭐 유통 어떤 게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냐, 큰 개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무역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유통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유통에 이렇게 상적 유통이 있고 물류라고 부르는 물적 유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나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적 유통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물적 유통은 물적 기능, 어떤 것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뭐 이런 물류 관리 활동들, 이러한 모든 물류 기본 기능들을 토탈하여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 물류 관리 과정. 물류 관리사예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물류비 순이기도 해요. 운송, 보관업, 이렇게 운송비가 가장 큰. 그래서 이런 업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운송업, 보관업, 창고업, 하역업, 포장업, 이렇게 되어 있죠. 상적 유통에는 이런 업체가 있고, 무역업도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 그 국제 물류를 대행해주는 그 포워딩이라고 하는 쪽, 물류회사죠.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어떤 물리적 시설이나 설비를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물적 유통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활동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유통 조성 활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딱히 유통 산업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 활동, 보험 활동, 규격화 활동, 그 다음에 표준화 활동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금융 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금액이 크면 할부로 해준다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적 유통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그런 측면들 이외에도 뭐 생산자의 생산 자금이 부족할 때 공급자가 생산 자금 융통을 해준다든지, 뭐 도매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공급을 해주는 제조업체가 자금을 융통해준다든지 그러한 측면들의 조성 활동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활동. 모든 그 화물에는 적하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고라든지 운송업을 하시는 쪽에서도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음으로써 공급자의 어떤 사업의 안정성 또 유지시켜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고객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같이 해줌으로써 이 산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다음에 이제 규격화 활동, 표준화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물적 유통을 특히나 더 도와주는 그런 측면들의 조성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오지선다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다른 활동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조성 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금융활동, 보험활동, 규격화, 표준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넣어서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골라내게끔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통의 대상. 유통의 대상은 뭐 유형제와 무형제와 모두 유통의 대상이 되는데요. 유형제화라는 것이 이제 물적 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 종류에는 원자재, 그 다음에 중간 부품, 그 다음에 중간쯤 만들어진 반제품, 그죠? 그 다음에 부품과 반제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상품, 완제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재화랑 프로덕트랑 이렇게 나눠보면, 구스랑 그 프로덕트로 나눠보면, 구스는 재화라고 부르고 얘는 상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팔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마케팅 컨셉이 이제 가미가 되어야 다 팔릴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이 가미가 되면 우리는 이제 상품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재화. 무형재화는 상세한 설명 필요 없겠죠.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도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기술이라든지, 로열티 같은 거 내죠. 기술 사용료.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재화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무형재화라고 하는데요. 유통 쪽에서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고객의 구매 데이터, 혹은 활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에요. 웹이든 아니면은 매장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그 고객의 움직임, 그 다음에 구매 패턴, 소비 성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유통 쪽에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 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음원이라든지, 혹은 뭐 게임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기업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들, 임대에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고 얘도 이제 일정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람 중심 서비스는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교수 강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설비 중심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설비가 없으면 서비스 자체가 제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숙박업, 레저업, 운수업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치과가 있죠.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 중심 서비스 같은데 우리가 치과 가면 굉장히 화려한 설비들이 있죠, 그죠? 침대 하나도 굉장히 좋은 침대에서 어떤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설비들을 이용을 해서 진료를 본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품 중심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판매업은 제품 중심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AS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중심 서비스가 돼서 과거에서 이제 출제 패턴은 얘가 종류가 제일 많으니까 이러한 판매업을 보기에 주로 놓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서비스나 설비 중심 서비스 하나 놓고 하나를 골라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사이클을 갖고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다음은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비교. 상품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같습니다. 공산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이 가능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 그러니까 뭐 풀빵 장사 같은 경우야 뭐 바로 만들어서 소비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다수의 재화들은 만들어서 소비지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원할 때 그것을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상품은 유통 경로의 길이가 다양해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유통 경로의 길이에 대한 개념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로부터 중간상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 사슬을 얘기를 해요. 판매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어떤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조업자는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부자재 공급업자들한테는. 그래서 그쪽도 도매라는 게 있어요. 산업재 도매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도 유통이 맞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유통 경로의 길이가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게 포진되어 있으면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판매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바로 가면 직접 마케팅 경로, 직접 유통 경로, 그다음에 누군가에 껴서 움직이면 간접 유통 경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화에 따라서 짧아야만 하는 유통 경로도 있고 길 수밖에 없는 유통 경로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안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받았던 안마랑 오늘 받았던 안마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질성을 항상 띠죠. 그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초코파이는 또 그 동질성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마 같은 경우는 이질성이 굉장히 크고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안마를 해준다고 했는데 부모님 바쁘시다고 키핑해놔라고 해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의 특징이고요. 유통 경로의 길이는 누군가를 껴서 제공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짧고 단순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 수업을 듣다가 이런 의문이 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외도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 전체 사례 중에서 60-70% 정도 참을 만들어내면 그걸 이론이라고 하고 그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은 반드시 있고 그 예외 사항이 있음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자, 다음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유통의 기능 페이지로 가보세요. 유통의 기능. 유통이라는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사회적 불일치를 극복해준다. 사회적 불일치. 인격적 통일 기능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인격적 통일 기능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생산자라고 하는 인격체와 소비자라는 인격체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간격을 이 간격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내가 제조업체랑 바로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품을 계속 유통상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구매를 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제조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깝게 느낀다라는 거죠. 심리적 거리감을 매매 기능을 통해서 해소해준다. 이 유통이라는 활동이. 두 번째는 장소적 불일치를 극복해준다. 이것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격차가 있어요. 보통 공장들은 뭐 영수나 뭐 전기를 그 다음에 원부자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뭐 최적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산업의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공장 지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뭐 폐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적 격차, 장소적 격차를 유통의 물적 유통 중에 이제 운송 기능이라는 것이 이런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적 유통에서는 이제 장소적 효용, 거리적 효용이라고 불러요. 거리적 효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불일치를 극복한다.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물적 유통 중에서 보관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지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지 가까운 쪽의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두면 소비자가 수요 사인을 보냈을 때 그 빨리 보충이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소비 시점에 요구하는 시간에 최대한 물건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물적 유통의 보관 기능이 그러한 역할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불일치 극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적 유통 쪽,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장소적 불일치, 시간적 불일치는 물적 유통이라는 활동이 중간상을 통해서 수행되면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해준다. 수급의 불일치, 수급 적합 기능. 책에 보면 이렇게 가로 열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쓰여졌는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학자마다 그 선호하는 용어가 있어서 그 용어를 들었을 때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수급 불일치의 해소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량과 공급량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요는 욕구, 디맨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요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맞춰준다. 중간상이 유통기능을 통해서 수량적 불일치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품질적 불일치. 이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품질에 적합한 상품을 여러 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추려요.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도소매 유통기간의 유형과 특징 쪽을 보세요. 이쪽 파트에서 앞에 부분 지나가시고 도매상 파트를 보시죠. 모든 내용을 다 나가진 않아요. 읽어서 금방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도매상 파트를 보시게 되면 도매상은 어느 회차든 한 문제씩은 나와요. 왜냐면 낼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는 꼭 낸다라는 거죠. 로테이션 수준이 아니에요. 뭐 걸러서 1년에 한 번이나 2회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매회 나와요. 매회.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 판으로 이제 찍어 놓고 이 도매상의 구분의 기준들하고 대상들, 특징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한 문제는 맞는다. 자, 도매상은 크게 상인 도매상, 대리 도매상, 브로커, 중개인이죠. 그 다음에 제조업자 도매상 이렇게 네 가지. 크게는 이 대리 도매상하고 중개인을 합쳐서 그냥 대리 도매상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중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양쪽 대리하는 게 중개고, 이쪽의 대리점은 판매만 대리해주거나 구매만 대리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제조업자 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도매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구분돼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독자적으로 나오거나 얘네들 사이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 기준을 알아야겠죠.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은 그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상인 도매상은 돈을 주고 사와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매상이에요. 근데 대리 도매상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대리에서 팔아주고 판 양만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취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냐 없냐로 상인 도매상, 대리 도매상을 먼저 나누고요. 중개인은 양쪽 대리를 하고요. 수수료. 제조업자 도매상은 직접 도매 기능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나누세요. 두 번째, 이제 상인 도매상부터 이제 늘어 볼 거예요. 상인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능 혹은 완전 서비스 도매상. 완전 기능 도매상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정 기능 도매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완전 기능 도매상과 한정 기능 도매상의 구분 기준은 이 도매상이 제조업체가 기대하는 모든 마케팅 기능, 도매상한테 기대하는 모든 마케팅 기능을 수행을 하면 완전 기능 도매상이고요. 그 중에 일부만 특화할 경우에는
한정기능 도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완전기능 도매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이 고객 쪽으로 가는 도소매, 도매상이 소매로 가는 파트가 있고요. 이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뒤쪽에 산업재 도매상. 저와 같은 제조업자들한테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산업재 도매상, 그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인에서 소매로 가는 일반적인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서 일반 상품 도매상, 한정 상품 도매상, 전문 상품 도매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없어요. 다 나왔어요. 일반 상품 도매상은 관련 없는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들을 다 취급을 한다라는 거고, 한정 상품 도매상은 관련 있는 몇 개의 상품들, 카테고리 상품들을 묶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고, 전문 상품 도매상은 특정 카테고리 상품들만 깊고 길게, 그죠? 길고 깊은 상품 구색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매상이죠. 그 다음에 산업재 유통업자로부터 제조업자로 공급을 하는 이 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 MRO 자재들,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얘도 주인공으로 몇 번 나왔어요.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유지, 보수, 운영 자재. 그 완제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직접재가 아니라 그 생산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재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들, 펜들, 뭐 책상들, 이런 거 다 MRO 자재예요.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유지, 보수, 운영 자재. 그 다음에 OEM 생산, 뭔지 다 알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장비 품목 계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정기능 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6가지를 나눠요. 표를 치는 이유는 유달리 많이 나오는 파트, 이 중에서 이제 로테이션에서 하나씩 나오는 경우인데, 특징적인 핵심만 찍고 지나갈게요. 세부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되 이 키워드들만 알아도 풀었다는 거예요. 자, 현금 도매상은 현금 거래를 하고요. 배달은 안 해요. 트럭 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소매상들한테 트럭을 타고 제품을 공급해주는 도매상인데, 얘도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현금 도매상하고 같지만 배달까지 해줘요. 그 차이점을 갖고 있죠. 현금 도매상은 아주 노골적으로 현금 무배달 도매상이라고 표현해 줄 때도 있어요. 현금 무배달 도매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송 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요. 이 도매상이 소매상하고 계약을 맺으면,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신의 공급자한테, 자신의 고객, 소매상한테 직송을 하라고 해요. 재고 보유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뭐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떠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적 유통만 주로 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면 나를 거쳐 가지 말고 바로 이제 직송을 해라. 그래서 직송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없고 소유권은 있다. 진열 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저마진 고회전율 상품, 특히 이제 개별화된 동네 마트 같은 데 보면 계산대 옆에 그 충동구매 상품들이 있잖아요. 껌, 뭐 카라멜, 뭐 사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소매점이 직접 관리를 안 해요. 그 진열대를. 그 진열 도매상이 와가지고 진열까지 다 해주고 팔린 수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수수료 떼주고 나머지 잔금 받아가는 그런 형태의 도매상이 진열 도매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편 주문 도매상. 우리나라엔 별로 없죠. 카탈로그 도매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뭐, 카탈로그를 받아가지고 소매상이, 뭐 전화나 팩스나, 우편, 뭐 이런 것들을,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는 그런 형태의 도매상.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도매상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저라고 하는, 본사가 있고 프랜차이지라고 하는 영업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리점이 있어서
얘가 본사에게 대리점 이렇게 있으면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간에 계약을 맺어서 영업활동만 이제 프랜차이즈가 전담을 하게 되고 프랜차이즈가 필요한 프랜차이즈 활동에 필요한 뭐 식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저 본사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대행해서 소매장 프랜차이즈들한테 공급해주는 전문 도매상을 프랜차이즈 도매상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로테이션에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도매상. 대리도매상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 대리점, 구매 대리점 같은 레벨인데, 그 다음에 수수료 상인, 위탁 상인이라도 많이 나와요. 위탁 상인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나오고요. 제조업자 대리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없는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서 판매 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조업자 대리점한테. 그 다음에 판매 대리점과 구매 대리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리점을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판매 부서나 구매 부서가 아예 없어요. 그 부서 역할을 이 도매상을 통해서, 대리도매상을 통해서 수행시키는 거죠. 전 상품, 전 시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구매 대리점과 같은 경우는 구매 부서를 대행해주는 쪽, 판매 대리점은 판매 부서를 대행해주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상인, 위탁 상인, 과거의 개념은 이제 객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드라마에도 나왔죠, 객주라고. 이렇게 그 화주한테 물건을 받아서 뭐 한양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강원도에 메고 가가지고, 그죠? 대신 팔아주고 일정 부분의 금액만 화주한테 주고, 그죠?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형태. 소유권은 없어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재고를 갖고요. 판매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얼마에 팔든지 그 남는 마진 자체는 위탁 상인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얘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상, 브로커라고 하는, 중간상, 중개인, 이 과거의 개념은 이제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대리, 그죠? 판매 대리, 구매 대리를 동시에 한다라는 거. 그 측면 말고는 시험화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 도매상은 판매 지점, 판매 사무소. 판매 지점은 재고를 갖고, 전문 판매원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판매 사무소와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이쪽은. 전문 판매원이 있지만 매매 계약 성사 목적이 이 판매 사무소의 주된 목적이 되겠어요. 그거 구분하는 쪽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도매상을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보면 이 각각을 나누는 구분 기준이 첫 번째 나오고요. 구분 기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개별 도매상의 특징,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정기능 도매상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바로 체크가 된다. 이렇게 얘는 소유권이 있는 건, 이렇게는 소유권이 없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직송도매상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는데 소유권은 있죠. 그죠? 재고는 없는데 소유권은 있는 상인도매상의 카테고리에 있는, 얘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얘죠. 수수료 상인, 위탁 상인은 반대로 소유권이 없고 재고는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 뭐 요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이쪽 파트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